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5강 국제관계의 다원아파트 수업 진행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요즘 공부는 다들 잘 되어 가시나요? 근데 12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지금 12월 중순인데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1월에 시작한다는 친구, 3월에 시작한다는 친구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저랑 같이 따라가고 있는 학생분들은 진짜 수능에서 좋은 성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다만 처음에 너무 스퍼트 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하루에 진짜 못해도 6시간 한 적당히 7, 8시간은 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수능까지 꾸준히 갈 힘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지켜주고 막 3시간, 4시간 자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독감 유행이 심하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독감 걸리면 그냥 수행 맞고 이틀 바짝 쉰 다음에 완벽하게 회복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막 몸은 아픈데 공부해야겠다고 아픈 몸 이끌고 나오면 어차피 공부도 안 되고요. 몸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쉬고 빨리 회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컨디션으로 공부를 다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감기 걸리지 않게, 독감 걸리지 않게 마스크 잘 쓰고 다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해볼게요. 이 파트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세사 특징 중에 하나가 킬러 주제가 따로 없죠. 예를 들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 문제가 항상 어렵게 고정된 킬러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오답률 높은 문제의 주제들이 그냥 매 시험마다 달라요. 뭐 진짜 저기 근현대사 파트에서 오답률 높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진짜 의외 파트에서 애들이 잘 낚아가지고 쉬운 단원인데 뭐 진나라에서도 오답률 1위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송나라 시기,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서하, 원나라의 국제관계, 서로 간의 관계는 등장하면 웬만하면 일단 오답률 탑5 안에 듭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국제관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오면 우선 틀리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이유는 잘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주제가 나오냐? 막 나와요. 막 금나라랑 원나라 관계 물어보고 송나라랑 금나라 관계 물어보고 송나라랑 요나라 관계 물어보고 송나라랑 원나라 관계 물어보고 그냥 막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기출 가면 진짜 꼼꼼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냥 대충 풀고 넘기는 게 아니라 송과 금나라 관계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송과 원나라 관계는 이렇게 출제하는구나를 샅샅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석도 제가 잘 준비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월 말에 기출 나오면 또 같이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송나라부터 볼 거예요. 송나라 보고 북방민족 요서와 금 보고요. 그다음에 원나라 보고 이제 고려와 가마쿠라 막부 전왕조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선 무로마치 막부 초기의 건국 과정을 살짝 살펴볼 거예요. 요 파트는 그 영락제 아니면 명나라랑 무로마치 막부의 관계, 저 밑에 아시카가 다카우지랑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와의 관계가 시험에 여기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별로 보되 각 국가 안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에서 송나라는 이 송나라 자체의 특징은 거의 안 나와요. 대신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잘 봅시다. 그래서
송나라는 당나라 멸망 이후에 중국은 5대 10국이라 해서 그 여러 나라들이 또 쪼개져 있었어요. 여러 나라들로. 근데 그거를 그 5대 10국에서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했고요. 그리고 2대 성태종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다시. 수도는 카이펑이에요. 여러분 수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사료에 수도로 힌트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카이펑을 변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이라는 단어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고 송태주의 문치주의 이거는 세계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동사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중앙 집권 강화, 황제의 권한을 강화해요.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합니다. 절도사가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나라 말에 당나라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절도사들은 권한이 막강해. 그 자기 지역에 국경 지역이니까 자기 지역에서 뭐 행정, 사법, 세금, 조세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권한이 막강했는데 이 절도사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광윤이에요. 이 사람이 당나라 절도사 출신입니다. 근데 본인이 절도사 출신으로 황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되고 보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것도 같은 거야. 나처럼 절도사에서 황제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더 내 자리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합니다. 그리고 전시라는 제도를 도입해요. 전시는 이제 기존에는 과거제를 그 신하들이 시험을 내서 합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얘네가 중국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 두 번을 시험을 봐서 초시 복시 이렇게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시험 문제를 다른 신하들 이미 합격한 신하들이 내니까 이 이미 합격한 신하들이랑 새로 들어온 신하들이랑 막 너무 짝짝꿍한 거야. 선배님 시험 문제 잘 내주신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는 껄껄 그래 너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막 이러면서 와 둘이 친해져. 그럼 왕만 왕따 놓는 거예요. 황제만. 그래서 황제가 자기들끼리 신하들끼리 너무 친해지는 게 불만인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황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황제의 의견을 안 들어주기도 하고 그게 불만이라 이제 마지막 이미 여기서 합격은 정해서 복시 끝나고 합격은 했는데 얘네들 합격한 사람들 상대로 순위를 한 번 더 매겨요. 그걸 전시라고 해. 다만 전시는 황제가 시험을 내고 황제 앞에서 시험을 다 같이 봐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마지막 합격을 황제가 주어졌다라는 명분도 주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과거에 합격한 신하들은 황제에게 더 충성하고 감사를 전하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로 전시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황제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시까지 도입해서 중앙집권 체제, 황제권을 강화해요. 대신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신 관료제의 힘이 커져요. 그리고 문신 관료제의 힘을 더 밀어줬죠. 조광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송나라 별거 없네 하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연의 맹약이라 해서 요나라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요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송나라가 요나라랑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다만 송이 형이에요. 요나라 동생인데 반대로 송이 요나라에게 세패를 바치죠. 그래서 요 관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송이 형일까요? 그냥 겉으로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원 왕조인데 동생하면 쪽팔리냐? 근데 싸움은 막상 지니까 내가 먹을 거 많이 갖다 줄게. 대신 나 형만 시켜줘.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혹시나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알아두고요. 그리고 서화와 송이 또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이 군주고 서화가 신한데 송이 서화에게 세패를 바쳐요. 서한테도 쩔쩔 맨 거죠. 그래서 송나라 재정이 많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 잘 알아둬야 돼요.
여기가 서하고요. 여기가 요나라, 여기가 송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서하수도는 흥경이요. 이따 할 겁니다. 댓글 중에 지도만 따로 한번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자료는 없이 개념 교재에 있는 지도들만 가지고 제가 한번 쫙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개념 강의 완강 후에. 그래서 지도 특강만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뭐 따로 여러분 구매하실 자료 없고요. 죄송해요, 물 마시고 왔어요. 그냥 교재에 있는 지도들만 제가 한번 다 정리해드리고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네, 그때 또 들으면 많이 큰 도움 될 겁니다. 어쨌든 송나라가 요나라랑 서하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요. 여기 이 둘과의 관계도 잘 정리해둡시다. 그러면 이제 송나라가 서하랑 요나라한테 세패를 갖다 바친 나라에 돈이 없어요. 이때 이제 왕안석이 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송신종이 왕안석을 등용해서 신법이라는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해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이게 왕안석 신법의 내용이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아직까지 동사에서 왕안석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 세계사에서는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알아둡시다. 그러나 이제 십법당과 구법당이 싸워요. 그래서 왕안석이 패배합니다. 아무리 옳은 개혁이던 옳은 정책이던 이 시대를 많이 앞서 나가면 결국 지금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죽음이 당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근대 사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왕안석 실패하고요. 송나라 국력은 계속 약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송나라 국력이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금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금나라가 등장을 해. 금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우선은 금나라랑 송나라가 손을 잡고 요 나라를 멸망시켜요. 요것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 금나라가 처음에는 말로만 송나라한테 요 나라 같이 잡는데 도와주면 너는 안 건드리겠다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세상 이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금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싹 고개 돌리더니 송나라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카이펑을 점령합니다. 수도 카이펑 변경을 점령해요. 그걸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송나라 황제가 심지어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해요. 결국 이제 카이펑이 여기에요. 금나라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카이펑 점령하고 화북 지역을 다 차지한 거야. 알겠죠? 그럼 송나라는 어떻게 돼? 도망가야죠. 뭐 수도를 여기 이만 항저우로 옮겨요. 그리고 남송을 수립해. 보이죠? 그래서 이만 항저우에 남송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금과 하친을 맺어요. 이때 군신관계를 체결하는데 금나라가 군주고 남송이 신하입니다. 이때는 뭐 없어. 이제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야. 저희가 신하할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오케이?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남송은 나중에 원나라 쿠빌라이 칸한테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송나라 대외관계 그리고 남송 수립 과정, 남송 멸망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둬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타 대외관계 보겠습니다. 고려와의 대외관계는 친선관계예요. 고려와 송에게 조공을 바치지만 군사적인 동맹은 서로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헤이안 시대 때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고 상인들을 통해서만 무역을 전개해요. 가마쿠라 막부에 송나라 동전을 수출합니다. 이건 선지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의 승려들이 송나라에 유학을 오기도 합니다. 해상교역은 항해술이 발달해요.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원거리 항해술도 발달하고요. 시박사를 확대 설치합니다. 그래서 광저우에 당나라 때는 광저우에 시박사를 설치했죠. 그래서 그 다음 항저우, 취안저우, 명주 등 여러 지역에 시박사를 설치해서, 시박사는 그냥 해상 무역을 담당하는 기구 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더 여러 곳에 설치해서 여러 국가, 밑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라비아와 해상 무역을 전개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송나라는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북방민족 보겠습니다. 요서와 금이에요. 이게 어떤 순서로 했냐? 건국 순서입니다. 그리고 얘네 각각의 연도는 모르더라도 언제 몇 세기에 건국해서 몇 세기에 멸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딱 정리했어요. 요거 보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관계들의 순서가 좀 나름 잡힐 겁니다. 그래서 꼭, 물론 다른 단원들도 해야 돼요. 꼭 여기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업만 듣고 땡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찾아갈 거야. 진짜 가만 안 둬. 내가 이거, 여러분 진짜 내가 학생들 많이 가르치지만 여러분 이 스스로 해야 돼요. 공부는. 잔소리를 한마디 하자면 이 여러분 이 인강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이 책으로도 책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학생들은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역사 이해를 돕고자 강의를 찍는 거지,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강의 듣는 거냐면, 처음 공부할 때, 내용을 모를 때 한 번만 딱 듣고 그 뒤로는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빈칸 채우고 또 백지 채우고 기출선지도 보고. 봐봐, 내가 진짜 1학년도부터 작년도 2026학년도 수능까지 빠짐없이 넣어놨어. 여기 2026학년도 2021학년도 있죠. 그냥 겹치는 거 다 빼고 뭐 한 단원당 선지가 한 5, 60개 돼요. 여러분 이거 다 하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한 땀 한 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달라고. 아시겠죠? 이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말고 복습하시란 말이야. 아시겠죠? 부탁드려요.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진짜. 여러분, 내가 뭐 바래? 여러분 나한테 많이 바라나? 많이 바라는 거면 미안한데 제발 복습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처음부터 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수능 때까지 50번 반복한다 생각해요. 네, 10번이라 했는데 그냥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않아? 저는 사학과 나왔잖아요. 수능이야 문제 출제를 되게 여러 사람이 엄밀하게 해서 아름다운 문제들을 이렇게 오지선다로 보지만, 대학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교수님들 귀찮으니까 그냥 책 몇 권 주고, 프린트 프린트 보이나요? 프린트 이만큼 나눠주고 그냥 다 외우세요. 그 시험 문제 뭐 나오는지 알아요? 뭐에 대해 서술하시오. 세 문제입니다. 그러면 A4도 아니야. B4? A3? 이런 큰 종이 있잖아. 훨씬 큰 종이, 도화지 같은 종이. 그냥 거기다가 관련된 내용 그냥 빽빽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책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 대학교 때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 많은 내용들, 프린트 책 많은 내용들 그냥 외울까? 처음부터 외우려면 그거 외워질까요? 그냥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신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보려고 했지. 송나라는 이렇구나. 요 나라랑 송나라 관계는 이렇구나. 처음부터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요. 대신 한 10%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 처음 읽을 때는. 대신에
그 다음 또 읽으면 이제 20% 외우고, 그 다음 또 외우면 30% 읽고. 그래서 대학 때는 중간고사 기간 막 2달, 아니 1달 이렇게 되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한 과목당 10번은 넘게 봤던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외울 때 10%씩 외운다 생각해서 시험 전에 100%를 외우는 거예요. 10번 봐서 총. 그러면 그렇게 하면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외웠지, 모든 내용을. 그래서 다 빽빽하게 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능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막 이거 안 외워줘요, 이거 과목 잘못 선택한 걸까요? 이런 질문 하는 학생 되게 많아.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할 때 나 역사 좋아해도 대학 가면 처음 보는 단어 투성이에요. 여러분, 막 마쿠스 아우렐리우스 서양 애들 이름 교과서에 없는 이름 자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 그럼 처음 보는 나는 그거 알고 받겠어요? 그냥 몰라도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대신에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외워보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잔소리 그만할게요. 자, 요 나라는 누가 건국하냐? 야율 아보기가 건국합니다. 작년부터 건국자 이름도 물어봤어요. 아셔야 돼요. 당연히 다 알아야 돼. 여기는 또 워낙 중요해. 수는 상경 임황부입니다. 대외관계를 보면 우선 발해를 멸망시켰고요. 이것도 나와. 발해 특징으로 연운 16주를 차지했고요. 고려를 침략해서 고려와 조홍책봉 관계를 체결합니다. 당연히 고려와 미치예요. 그리고 전년의 맹약 아까 했죠. 그래서 요송 형제 관계 체결합니다. 이중 지배 체제를 해서 유목민은 북면 관제로 통치를 하고요. 한족은 남면 관제로 통치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고 북추밀원 남추밀원도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 나라인지만 알면 돼. 알겠죠? 그래서 거란 문자도 얘네는 있습니다. 불교들 믿고요. 아까 얘기했죠. 얘네 누구한테 멸망해? 금송연합군에게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서한은 탕구투족의 이원호라는 인물이 건국합니다. 수도는 흥경이요. 그래서 동서교역로를 차단하고요. 장악해서 동서무역 이익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 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해요. 아시겠죠? 근데 요것보다는 서한은 송과 금나라의 관계가 더 많이 나와. 아까 얘기했듯이 송과 강화조약을 체결해. 이거는 얘기했듯이 송이 군주고 서하가 신하지만 서하가 송에게 세패를 받아요. 그리고 금과 군신 관계를 체결해요. 그래서 금이 군주, 서하가 신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 얘네도 서하 문자 있고요. 과거제 시행했고 불교도 믿습니다. 얘는 몽골에게 멸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징기스칸 때 서하가 멸망합니다. 사실 징기스칸이 멸망시킨 건 아닌데 징기스칸이 서원정 갔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 직후에 서하를 멸망시키는데 교과서에는 징기스칸 업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마지막 금나라 보겠습니다. 이 아구타라는 인물이 죄송해요. 예, 아구단의 이 발음상의 차이니까 어쨌든 아구다가 건국을 했고요. 수도는 중도입니다. 이 중도가 어디게요? 이게 베이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외관계 보면 요 나라 멸망시켰어요. 송나라랑. 그리고 정강이변을 일으켜서 금이 카이펑이랑 화북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남송이 수립되고요. 금과 남송은 그 군신 관계를 체결하죠. 그리고 고려랑
군신 관계를 체결해요. 모두 금나라가 군주입니다. 아시겠죠? 이중 지배 체제에서 얘네는 맹한 모국제 통해서 유목민을 통치하고 한족은 주연제를 통해서 통치를 합니다. 얘네도 여진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진 문자를 통해서 여진인만을 위한 과거제도 실시했고, 다만 점차 중원 문화, 중국 송나라 문화에 좀 동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얘네는 원이랑 남송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나라 멸망이 먼저게요, 남송 멸망이 먼저게요? 금나라 멸망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저 뒤에 선후 관계 제가 연표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북방 민족 다 정리하고요. 자, 이제 원나라 보겠습니다. 원나라는 13세기에 수립돼서 14세기에 원나라 역사가 끝나는데, 사실 몽골은 아직까지 존재하죠. 몽골이 원나라에 이어져서 탄생한 국가니까.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표현은 쓰진 않고요. 그 나중에 주원장에게 의해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게 14세기니까 명나라 건국할 때니까 그냥 13세기에서 14세기 존재했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몽골 지도인데, 이 몽골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가 이 정도 크기예요. 진짜 세계를 지배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후에 이렇게 4개로 쪼개졌고요. 각각의 역사가 됐다가 중국 쪽만 원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나라만 살펴볼 거예요. 몽골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이제 몽골 지역에서 유목민족이죠. 얘네들 유목민족이에요. 이제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징기스칸 본명 테무친이 여러 부족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쿠리타이라는 그 몽골 부족장들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대몽골 제국 예케몽골 울루스라는 대몽골 제국을 수립해요. 그래서 행정조직으로 천호제를 정비합니다. 예전에 그 군사 행정조직 어디서 설명했는데 가물가물하네요. 어떤 하도 많아서 죄송해요. 충노였던 것 같아. 그쵸. 북방 민족들이 이런 걸 많이 써. 나중에 청나라도 이렇게 활용해요, 팔기제를. 그냥 뭐냐면 이렇게 살잖아. 그냥 평소에 이렇게 살아요. 여기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아파트 1단지예요. 2단지, 3단지, 4단지. 그냥 이렇게 살아요, 평소에. 대신 전쟁이 나면 이 1단지가 1분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1단지 그대로 전투에 나가고 2단지 그대로 전투에 나가. 그러니까 군사 조직이랑 행정 조직이랑 같죠. 사는 걸 행정 조직이라고 하고 전투할 때를 군사 조직이라고 하니까 이 둘이 같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투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렇게 하고요. 친위대를 조직해서 능력 위주의 인재를 많이 등용합니다. 그래서 단일 법령을 시행하고요. 그래서 대외 팽창으로는 서하를 우선 멸망시키고요.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비단길을 장악해요. 그래서 금나라로 공격했는데 이때 금나라가 카이펑으로 천도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징기스칸 사후에 이제 4개의 울루스 아까 보여줬죠? 하나, 둘, 셋, 여기가 원나라까지 쪼개지고요. 아바스 왕조도 멸망시켜요. 다음 우구데이 칸입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키고요. 고려를 침략합니다. 고려를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공격만 해. 대신 공격했다고도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아시겠죠? 그리고 바투라는 인물을 파견해서 러시아 일대를 장악하기도 해요. 우구데이 칸도 종종 등장하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쿠빌라이 칸이, 어쨌든 여기서는 쿠빌라이 칸이 제일 많이 나오고 쿠빌라이 칸, 징기스칸, 우구데이 칸 순서로 나와요. 다만 우구데이 칸이랑 징기스칸도 나오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국호를 원나라로 바꿔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은 중국 지역만 자기가 통치를 한 거야. 그래서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요.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대도
여기가 어디게요? 베이징입니다. 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제 여러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는데 우선 남송을 멸망시키고요. 고려를 복속해요. 정복은 그러니까 멸망하진 않았지 고려가. 대신 고려가 원나라 부마국 사위 국가로 들어갔죠. 우리가 한국사 때 배웠죠. 어쨌든 고려를 복속하고요. 일본 원정을 2차례 떠납니다. 근데 이게 태풍 때문에 막혀요. 누구랑 같이 가? 고려랑 같이 가요. 근데 태풍 때문에 2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대월 쩐 왕조 베트남이죠. 쩐 왕조를 3차례 침략했는데 쩐 흥다오가 멋진 활약을 펼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쩐 흥다오는 베트남에서 이순신급으로 칭송받아요. 우리나라처럼. 알겠죠? 이후 쩐 왕조는 전쟁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원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긴 해요. 저기 자와라는 곳도 공격을 합니다. 자와는 인도네시아 쪽이에요. 그 다음 이제 몽골의 이렇게 몽골이 여러 나라로 팽창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을 통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방의 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냥 조선 총독부 같은 거예요. 본인들의 정복지를 통치하기 위한 기구. 그리고 다루가치를 파견해요. 얘는 신화야 신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동행성 설치되었다. 우리 한국사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왜 정동행성이냐면 행성은 행성인데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이라 그래서 정동행성이에요. 동쪽은 어디겠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이라 해서 정동행성입니다. 그렇지. 원나라 쇠퇴하는 과정 볼게요. 과도한 세금, 교초 남발, 이거 화폐예요. 남발로 인해서 물가가 뛰고요. 서로 황권 다툼, 황위 다툼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이제 홍건적의 난으로 결국 쇠퇴하고요. 얘는 백령군 중심이고 주원장, 명태주 주원장에 의해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원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의 몽골이 되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나라 정치사는 여기서 보고요. 경제사회 문화사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계사에서는 종종 등장하는데 동사에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사에서는 확실히 대외관계,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도 일단 알아둡시다. 역참제라는 걸 설치해서 휴게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말로 타고 다녔잖아. 특히 유목민족 애들은 말을 많이 활용해요. 근데 어쨌든 말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기간 가면 퍼져요.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휴게소를 설치해서 사람도 쉬고 말도 교체할 수 있게 덕분에 이제 원거리 여행이 가능해졌다. 처음에는 그 대신 군사적 목적, 그러니까 멀리 군사적 원정을 떠날 때 말들 교체하려고 세웠는데 이 점차 여행하는 사람들의 교역, 무역이나 여행하는 사람들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참을 갈 때는 패자라는 통행증이 있으면 되게 편하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자라는 걸 보여주면 여기서 말도 교환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약간 이용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도 시박사를 여러 곳에 설치했고요. 그래서 여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랑 무역도 했고 우리 동아시아 교역망과 인도양 교역망, 그리고 지중해 교역망까지 여긴 유럽이죠. 까지 연결을 했답니다. 아시겠죠? 화폐는 교초고요. 이 신분제도가 세계사에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몽골인, 그 밑이 생목인이에요. 생목인이 누구냐면 이슬람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재정이나 행정을 담당했고요. 그 밑에 한인, 거란, 여진, 금나라 밑에 있던 한족 애들을 한인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학업 관리를 했고요. 마지막 얘네들이 가장 늦게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송 밑에 있던 한족 애들을 남인이라 해서 가장 밑에 계급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목인, 한인, 남인은 세계사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 우리도 일단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종교는 라마교라고 티베트 불교를 많이 믿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종교들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문자는 파스파 문자고요. 대포라는 무기도 많이 제작을 합니다. 얘네는 문물 교류가 활발해서 아까 이슬람 애들이 많이 들어왔죠. 여기 생목인이라고. 그래서 이슬람 문화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학, 천문학, 지도학
역법. 이 역법이 나중에 곽수경의 수시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건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 과학이 나중에 조선 과학에도 영향을 줬대요. 그리고 인적 교류라 해서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 동방 견물록. 이븐 바투타라는 인물이 이븐 여행기라는 책을 쓰고요. 카르피니는 수도사인데 원나라에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약, 나침반, 인쇄술, 송나라 때 발전한 과학 기술들이 서아시아나 유럽에 전파가 되고요. 고려 충선왕이 만권당이라는 도서관을 베이징에 설치해서 원나라랑 고려 학자들이 교류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원나라 경제사회 문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다음 고려 보겠습니다. 고려는 단독으로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도 중요한 것만 봅시다. 의외로 고려 내용이 교과서에 많아요. 그쵸? 자, 왕건이 근데 우리 한국사 때 다 배웠죠, 여러분? 1학년 때? 아니요, 그래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또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도전하시는 우리 또 직장인 수험생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까마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왕건. 우리 태조 왕건은 다 알죠, 여러분? 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태조 왕건이 아니야. 궁예야. 그 왕건이 고려를 건국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 한반도는 후삼국이었는데 여기 또 후백제랑 신라를 고려가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돼가지고 한반도가 하나로 돼요. 그래서 태조가 왕건이거든요. 태조는 왕건은 연호를 사용했고요. 광종은 황제를 자칭해서 왕종도 연호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좀 자주적 의식, 중국 말고 우리도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의식을 그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성강 어기에 병란도라는 대무역항도 있었고 대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고려 때. 송과의 대외관계는 아까 얘기했듯 친선 관계예요. 고려가 송나라에게 조언을 바쳤지만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 않았다. 그래서 송나라에서 도자기도 수입해서 고려청자가 발전했다. 이 정도 말하면 되고 요 나라와의 관계 보겠습니다. 우리 고려 때 거란의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란이랑은 왜 사이가 애초에 안 좋았냐? 고려는 거란, 요 나라가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사이가 애초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고려 사람들이. 게다가 그 만부구 사건이라 해서 요 나라가 낙타 30마리를 선물로 줬는데 태조가 굶겨 죽였다. 만부교란 다리 밑에서 뭐 이런 썰도 있어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사이가 그만큼 안 좋았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애초에 거란은 왜 고려를 침략했냐? 지도 재탕해 보겠어. 다시 그리면 되죠, 여러분. 괜찮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요 나라예요. 우리는 요 나라 건너뛰고 송나라랑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러면 요 나라 입장에서는 너네 왜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랑은 친하게 안 지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침략합니다. 이때 서희가 말빨 하나로 강동 6주를 확보해요. 이거 다 들어보셨죠? 이제 요 나라가 자신들이 고구려 후예니까 요쪽 한 번 더 북부 땅을 내놔라. 그리고 서희가 야, 우리 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잖아. 고구려에서 구 하나 빼면 고려 아니냐? 그럼 우리가 진정한 고구려 후예 아니냐? 그래서 요 나라가 끄덕끄덕합니다. 대신 우리가 너네랑도 교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금나라 애들이 있어서 교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 좀 치워주고 여기 애들 치워주고 이 땅 강동 6주 땅은 나한테 주면 우리가 너네랑 교류하겠다. 요 나라가 그래? 하면서 여기 있던 금나라 애들 불어주고 강동 6주를 고려에 갖다 바칩니다. 역시 여러분 말빨도 중요한 거예요. 알죠?
대신 이제 훗날 요나라도 다시 그거 내달라고 강동 육지 다시 돌려달라고 2차 침략을 합니다. 그때 양규라는 인물이 활약해서 맞고요. 이제 3차 침략 때는 강감찬의 활약으로 격퇴합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해요. 자, 금나라 관계 보겠습니다. 이제 여진이 고려를 침략해요. 아직 금나라 건국 이전의 여진이에요.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 특수부대요. 특전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진을 격퇴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해요. 이 동북구성은 아직도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발굴된 바가 없어요. 훗날 어쨌든 결국 근데 이 여진한테 동북구성을 반환해요. 그리고 금나라가 건국해 결국 우리는 금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서 군신관계를 수립합니다. 가마쿠라 막부와는 고려는 가마쿠라 막부랑 무역도 하고 스시마를 통해서도 무역도 하고 많이 경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해요. 이후 우르마치 막부 때는 박이가 스시마 섬을 얘네가 좀 스시마 섬 애들이 조금 개기니까 혼내주러 가기도 합니다. 이제 원나라와의 관계를 볼게요. 원나라가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러 왔어. 이때 저고여가 왔죠. 이것도 한국사 시간 때 나와요. 근데 이 저고여가 너무 개념 없이 구니까 고려가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립니다. 죽였죠.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걸 알고 고려를 침략해요.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해서 북방민족 애들이 바다에 약해요. 걔네들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널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고려는 우선 강화도로 들어가서 이제 원나라에 항전을 하죠. 이때 이제 고려는 무신 집권기였잖아. 근데 최씨 정권이 결국 붕괴되고요. 왕은 개경으로 돌아와서 원나라와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삼별초는 계속해서 원나라에게 저항을 했지만 금방 진압되고요.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 사위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동행성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공격을 위해 설치한 기관이고요.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원나라가 고려 내정 간섭을 실시합니다. 이때 이제 원나라 지배에 저항하는 자주의 역사서 제하운기랑 상부 사이가 편찬되기도 합니다. 근데 공민왕은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이후에 공민왕이 반원 개혁을 실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몽골 풍습 금지, 친원 세력 축출하고요. 쌍성포 총관부 지역도 회복하고. 근데 이제 권무세족의 반발과 외국 침입 그리고 공민왕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실패합니다. 등등. 그래서 고려는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시험에 지금까지 등장한 거는 우리 작년에 그 고려가 금나라랑 원나라인가 송나라인가 어쨌든 이 세 개 국가가 등장한 바가 있어요. 여기 봤다. 송금 고려죠. 이렇게 묶어서 한번 출제됐고요. 고려는 어떤 선지가 주로 나오냐면 저기 별무반 관련해서 선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둡시다. 가마쿠라 막부와 쩐왕조 볼게요. 해양시대 말기에 천황의 권력이 약화되고요. 외척, 외가 쪽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요. 귀족이랑 호족들은 장원, 큰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을 확대해. 그럼 이 큰 땅을 귀족이랑 호족들은 계속 넓혀 나가고 있고요. 또 무사들도 독자적인 세력, 무사들도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 밑에 병사들 거느리는 독자적인 세력을 성장합니다. 대외관계는 송나라랑 공식적인 관계는 없고요. 상인을 통해서 무역만 하고요. 고려와는 스시마를 통해서 무역을 전개합니다. 결국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미나모토도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세웁니다. 그럼 막부는 뭐냐면 우리나라 무신 집권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세세한 건 다르지만 그냥 대충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천황은 따로 있어요. 이 막부의 대빵은 쇼군이야. 이 쇼군이 실질적인 정치를 해요. 일본을.
그럼 천황은 뭐 하냐면 제사만 지내요. 그냥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치하진 않아. 그냥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관계를, 이런 상황을 막부라고 하면, 그래서 막부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천황은 있긴 있지만 막부가 있을 때 별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의 중심지는 당연히 가마쿠라요. 앞에 막부 앞에 그 이름은 다 지명, 막부의 중심지를 따서 붙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은 봉건제예요. 그래서 이 쇼군이 밑에 무사에게 땅을 줍니다. 그럼 얘는 여기 위에 그 땅에 대한 치안 유지, 뭐 경찰, 그러니까 누가 땅 뺏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자원 관리, 그 땅 관리하는 업무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무사를 슈고,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무사를 치토라고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마쿠라 막부는 송나라 동전을 수입하긴 했지만 송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고요. 상인들을 통해서 무역도 하고 막부 승려들이 송나라에 유학을 가기도 했어요. 고려와의 관계는 스시마를 통해서 무역을 전개하고 고려랑 몽골 연합군이 가마쿠라 막부를 2차례 침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원과의 관계, 여기 고려랑 몽골 원과 고려 연합군이 가마쿠라 막부를 2차례 침략해요. 이때 태풍, 이걸 신풍이라고도 하거든요. 신풍. 그래서 이 태풍 이름이 가미카제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가미카제 특공대 할 때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미카제를 따서 가미카제 특공대가 만들어져. 그래서 신구구식. 우리는 신이 지켜주는 나라야. 외적이 침입해도 신이 태풍을 통해서 막아줬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만하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의식이 확장됩니다. 뭔가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체결하지 않고요. 민간 교역만 지속해요. 대월 쩌낭조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대월을 3차례 침략해요. 2차 침략 당시 원이 탕롱, 대월 수도예요. 이거 선지에 나와요. 탕롱까지 함락을 했는데 쩌능다와 격장사라는 근로 병사들이 사기를 진작해요. 그래서 대월이 원나라 군대를 격퇴하고 탕롱을 탈환합니다. 이후 쩌능다에 하려고 3차 침략도 격퇴하고, 다만 이제 너무 많은 전쟁 때문에 베트남이 힘들어하니까 원나라에게 종옥을 바쳐요. 그래서 얘네 문자를 쯔논 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쯔논 문학이 유행하고요. 자주적 역사서로 대월 사기를 편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와 쩌낭조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단원 좀 내용이 많죠? 힘든 거 압니다. 너무 힘들면 반 나눠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까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고려였죠. 고려부터 또 끊어서 해도 돼요,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왕 하면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면 좋고요. 자, 좀만 힘냅시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끝내봅시다. 자, 명태조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해요. 주원장은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출신도 명확하지 않아. 하층민, 평민 언더 출신이에요. 이후 몽골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냅니다. 이때 수도가 난징이에요. 그래서 이 주원장을 홍무제라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죠. 왕 이름이. 그래서 의문이 들어야 돼. 왜 송나라 때까지는 태조, 고조, 태종 이렇게만 부르다가
명나라 들어서부터는 태조도 있는데 왜 홍무제, 영락제 이렇게 부르나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홍무제, 영락제가 연호예요. 그리고 이 태조는 묘호라 그래. 우리나라 왕도 묘호가 있죠. 세종, 태종, 세조, 정조, 영조 다 묘호예요. 묘호는 죽고 난 뒤에 붙여주는 이름이야.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죽고 난 뒤 왕한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평생 자기가 세종대왕인지 몰라. 알겠죠? 대신 저 홍무제는 연호라 해서 그때 설명드렸듯이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야. 이거는 황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물론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또 중국 황제들은 연호를 가졌지만 그때는 황제마다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황제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이전 황제 거를 땡겨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황제는 2개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명나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인 1연호를 사용하게 돼. 아니 1인 1 죄송 1황제 1연호를 사용해. 다시 황제 한 명당 연호를 하나씩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명태조는 홍무제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뒤에 영락제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 그러니까 황제 한 명당 연호 하나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황제 한 명당 연호가 하나 있으니까 딱 매치가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연호로 황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도 그렇고요.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제국 때 그 고종이 연호를 쓰죠. 고종 연호가 광무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을 광무제라고도 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어쨌든 대한제국을 조선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고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명성황후예요. 이 황후란 말은 황제의 부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명성황후는 쓸데없는 얘기다. 또 그죠? 명성황후는 광무제의 부인으로 맞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종의 아내를 부를 거면 민비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라는 거지. 이렇게 가면 민비를 명성황후라 부를 거면 고종도 광무제라 불러야 되고요. 고종을 고종이라 부를 거면 명성황후는 민비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왕일 때의 칭호, 여기는 황제일 때의 칭호 이 말이다. 알겠죠? 쓸데없는 얘기 해봤어요. 오늘 잡소리 너무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얘기 가뜩이나 양도 많은데. 자, 자 이미 그 주원장은 한족 출신이에요. 어쨌든 오리지널 중국인. 근데 이미 그 중국이 몽골 애들에 의해서 한번 지배를 당했었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몽골 문화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족 문화를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성리학, 과거제 중요시하고요. 몽골 풍습을 금지해요. 그리고 유교를 더 전파하기 위해 6가지 유교 윤리라는 6유를 반포해요. 뭐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이런 거예요. 6가지로. 그 다음 홍무제는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상, 본인 밑에 있는 가장 높은 신하의 관직을 없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국무총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6부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다 검토하고 결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황제의 권한이 더 강화되죠.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우리나라의 6조 집계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갑제를 실시해요. 마을 주민을 이장호랑 갑소로 조직을 해서 얘네들이 마을 내 세금도 징수하고 치안, 그러니까 경찰 업무도 하고 시설 정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사무역을 통제합니다. 경제사 내용은 6단원, 소단원 6단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락제는 정변을 통해서 집권합니다. 뭐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천도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서 그때 수도 옮기는 이유를 설명했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베이징에 우선 자금성을 건축하고 자금성 짓고 베이징으로 천도합니다. 옮길 곳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몽골도 공격하고 여진도 복속하고
대월 베트남도 정복합니다. 그래서 대월 정복으로 영락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화의 항해를 파견해요. 왜 파견하냐면 저기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랑 초공책봉 관계를 수립하려고 파견해. 진짜 어마어마한 인력이랑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딱히 뭐 이득이 없어서 안 했겠죠. 돈만 엄청 쏘. 다 세상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선, 일본,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대월, 육주 여진 등이랑 전부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합니다. 다음 조선 보겠어요. 자, 조선 건국과정 보겠습니다. 명나라가 고려에게 쌍성 총관부 촬영 이북 지역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고려가 이때 우왕이었죠. 고려 우왕이 이성계 보고 저 요동을 정벌 해라,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라 이럽니다. 근데 이성계가 저기 압록강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국경선이잖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의 국경선 다 강이죠. 왼쪽이 압록강, 오른쪽이 두만강. 여기 안에 위화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 근데 여기까지 이제 가서 고민을 하는 거지. 아, 이 명나라 치는 게 맞나? 여러분 맞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비슷한 겁니다. 딱 봐도 이성계는 질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돌아가서 왕을 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쵸.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돌아가서 우왕 갈아엎고 최영 없애고 이성계가 정도전이랑 손을 잡고 짝짝꿍해서 조선을 건국합니다. 1392년. 수도는 한양이고요. 통치이념은 성리학이에요. 초기엔 요동 문제를 두고 명나라랑 대립해. 이게 정도전이 명나라랑 많이 대립해요. 근데 뭐 정도전은 여기선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리고 조선 태종 때 그래도 이제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고 우리가 명에게 사대를 하죠. 그래서 조천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여진과 조선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외교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사대 교린 정책이에요. 들어봤죠? 한국사 때 명나라에게 사대하고요. 여진과 일본과는 교린 관계예요. 교린은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 관계를 체결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나라가 여진이나 일본은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회유책으론 저기 명나라 지방 세력에게 관직도 주고요. 그래서 국경 방어에 여진 애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 애들은, 북방민족 애들은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렇게 했어요. 다만 너무 말 안 들을 때는 세종이 사군 욕진을 개축해서 혼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했죠. 그래서 세종 때의 국경선이 우리 지금의 국경선이 됐어요. 이제 북한 한반도까지. 그리고 일본하고는 여기도 비슷해요. 회유책은 비슷해. 그리고 삼포를 개항해서 일본과 무역을 허용해줘요. 강경책은 또 말 안 들으면 하는 게 강경책인데,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합니다. 그러니까 쓰시마 정벌은 고려 때 한 번, 조선 때 한 번이에요. 기타 류큐나 아유타야 등과도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무로마치 막부 보겠습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도 은근 자주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쇼군이 수립을 해요. 막부의 중심지 아까 어디라 했죠? 앞에 있는 이름이죠. 무로마치인데 이게 어디냐면 교토예요. 교토. 이때의 특징, 슈고가 성장합니다. 슈고가 뭐냐면 아까 가마쿠라 막부 때 봉건지 썼죠. 이 쇼군이 밑에 무사에게 땅을 주고 얘는 그 치안이랑 장원 관리를 한다고. 근데 특히 치안을 담당하는 무사를 슈고라고 해요. 근데 요 슈고 애들이 점차 성장하는 거야. 그냥 슈고 애들이 이 땅 관리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가질까? 해서 갖고, 뭐 당시 어떻게 갖겠어요? 보통 칼로 갖는 거죠. 이제 칼싸움 해가지고 이겨서 내가 이 땅 갖고, 아니면 돈으로 사거나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확보하면
여러분 근데 이 땅이 앞마당이 아니라 뭐 하남시, 성남시, 저기 뭐 안양시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랑 거기 안에 있는 병사들, 그 밑에 하위 무사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거죠. 얘네가 그럼 어쨌든 세력이 커졌잖아. 얘네를 다이묘라고 해요. 그 지역에.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가마쿠라 마쿠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마쿠라 마, 죄송, 무로마치 막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무로마치 막부의 저 막부의 쇼군 가문들은 그 천황을 자기 입맛에 맞는 천황으로 바꾸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고다이고 천황, 기존의 천황이 고다이고 천황인데 얘가 남쪽의 요시노로 도망갑니다. 자기는 천황 계속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막부가 교토에 다른 천황을 세워요. 천황이 2명이 되죠. 북쪽의 교토, 남쪽의 요시노. 근데 이제 3대주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근데 이때 막부던 천황이던 이 그 남북조 통일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중앙의 권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때 일본 애들이 그냥 막 정부가 신경도 안 쓰네 하고 왜구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저기 중국이랑 고려 해안가 가서 고려랑 조선 해안가 가가지고 막 해적질을 해요. 습격하고 막 돈 뺏고 막 물건 뺏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남북조 시기에 중앙 권력이 약해져서 왜구가 급증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존재했다. 이거 시험에 너무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꼭 아셔야 됩니다. 남북조 통일하는 과정도 알고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통일했던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남북조 통일 이후에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아요. 그리고 명나라 연호를 사용합니다. 명나라 연호를 사용해. 그리고 감합 무역을 전개해서 명나라랑 무역을 합니다. 조선과는 삼포를 통해서 계속 교역을 해요. 밑에 레왕조는 한번 읽어보세요. 명랑제가 이제 베트남을 지배했죠. 아까 정복했다고 해서 이제 레러이란 인물이 명나라에게 저항을 해서 레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명나라랑 종착분 관계를 수립하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알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파트도 진짜 잘 나와요. 영락제 내용이라든지 저기 무로마치 막부 내용이라든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오늘 이번 강의 진짜 길었는데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기 어려우니까 이 파트 꼭 잘 정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